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 질병, 팬데믹을 관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문인들을 만났어요. 황희숙 시인, 윤성희 소설가, 김행숙 시인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코로나가 됐습니다. "요새 코로나 심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재미있는 답을 들었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요?" 라고 물었더니 "늘 오전에 좀 작업하고 조금 음식을 직접 해서 먹고 그리고 저녁쯤엔 산책을 하고 아니면은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과 좀 놀아 주고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대답에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지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블랙을 지나가는 일종의 지혜를 영화와 문학에서 찾아보자라는 건데요. 아마 제가 잠깐 나눴던 그 에피소드에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개의 이름을 던지면서 시작을 할게요. 하나는 그로테스크라는 미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트리다테스 6세라는 왕의 이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르헤스라는 작가 이름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먼저 해 보자면 그로테스크는 미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15세기 로마의 한 동굴이라 불러야 되겠죠. 굉장히 좀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묘지로 가는 길에서 발견된 그림들이 너무나 기괴하고 무섭고 좀 그러니까 사람이 불쾌감을 자아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왜 묘지로 가는 길, 소위 말해서 동굴 안에 그런 그림이 있었을까? 어떤 점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들로부터 도망간다기보다 그걸 표현해냄으로써 극복하는 DNA가 몸속에 있는 겁니다. 가령 천둥번개가 무서우면은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고요. 귀신이라든가 혹은 알 수 없는 죽음의 사도 같은 것들이 두려울 때도 그걸 그림이나 표현으로 남겨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좀 극복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서운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남들을 놀래키거나 무섭게 하고 나면 씻은 듯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느낌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표현의 욕구 중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그로테스크라는 이 단어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미트리다테스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폰투스의 왕이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자신이 독살을 당할까 봐 매일매일 조금씩 독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한 것을 보고 결코 자기는 독살당하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독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이는 우리가 문학이나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좋은 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꼴, 전쟁 이야기, 때로는 추격자처럼 살인범 이야기, 때때로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이야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왜 보느냐, 이 역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재앙이라든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백신 효과, 조금씩의 독을 먹음으로써 진짜 독을 대했을 때 저항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긴 역사 속에 DNA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미트리다테스 왕이 실제로 마지막에 사형을 독을 먹어라라는 사형을 내렸다고 했는데 너무 내성이 생겨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평상시 쌓아가는 면역력이라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얼마나 평상시에 면역력이 중요하다는지 이게 사실은 서사적인 면역력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던진 명제 보르헤스는 뭐냐면 두 개의 왕과 미로라는 소설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두 왕, 환상의 왕과 지상의 왕이 미로를 서로 만들어서 가둬놉니다. 서로를. 누가 이겼을까요? 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이유는 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의 왕과 환상의 왕이 둘 다 미로를 만들었는데요.
지상의 왕이 만든 미로에 환상의 왕이 갇혀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쉽게도.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쩔 때 영화나 혹은 소설을 읽나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나 소설, 다시 말해서 허구의 기능 네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상들을 재현해 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집에다가 풍선을 달아서 날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픽사에서 만든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것.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런 걸 교육받아요. 올바르게 살면 그만큼 대답을 얻고, 그리고 보상을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라. 친구들한테는 양보를 해라. 그러면 네가 더 성숙한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만 가도 아닌 거 알죠? 내 친구는 시험 공부 안 하고 바닥에 막 커닝 페이퍼 적었는데 그 친구 시험 성적이 더 좋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친구는 거짓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천연덕스러운 그 녀석을 믿어준다거나, 자꾸자꾸 우리가 어린 시절 유치원 때 배웠던 그 도덕이나 윤리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땐 우리가 무엇을 찾냐면 바로 허구, 영화나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홍길동전은 말하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이 서자가 결국은 율도국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나름의 혁명에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책을 뒤져서 그런 일이 잘 있던가요? 잘 없어요. 그러나 허구에서는 성공으로 갑니다. 바로 이 영화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에서 좀 희박한 승리가 영화에선 잘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예술 작품, 소설이라던가 혹은 영화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복수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요. 이런 복수라는 게 영화적으로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소설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현실에서 어렵다 보니 마지막 남아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패배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패배를 하는 미학을 가르쳐 주는데요.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도 그런 점에서 패배에도 어떤 미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때 이렇게 영화나 소설 같은 허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이야기들의 결말은 딱 두 개입니다. 행복하게 끝나거나 불행하게 끝나거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희극으로 끝난다 혹은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4개 부문이나 수상한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러나 희극도 비극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희극이지만 달리 보자면 비극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승패를 가르거나 약간의 허구적인 이야기로 승리를 보여주기 어려울 때 택하는 어떤 중간 지점의 답이라는 게 바로 이 희비극에 연출되어 있기도 하죠.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겪어왔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코로나19 직전에 가장 한국에서 유행했던 장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좀비물이었다는 거예요. 부산행이라던가 넷플릭스 드라마였던 킹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세계대전 같은 것들이 잠시 없었던 약간의 기간 동안 가장 유행했던 장르가 사실은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 재앙 이후 서사를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는 있지도 않은데 만들어내서 세상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요. 반도 같은 영화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맥 메카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더 로드라는 작품도 있지도 않은 재앙을 미리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즐겼다는 겁니다. 인류는 오지 않은 재난을 상상하는 능력도 뛰어났지만 사실상 눈앞에 어떤 재앙이라던가 혹은 곤란함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직면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여러 문학적 기록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읽히게 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 같은 작품도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머셋 모험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소설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생의 베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노벨 문학상을 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란 작품입니다. 자, 이 두 작품에는 이미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는 콜레라는 질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페인티드 벨리 역시도 콜레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 질병, 팬데믹을 관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약간 좀 맥이 빠지죠. 또 사랑이야? 그렇게 보편적인 얘기야? 이게 종교야?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특히 이 페인티드 벨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전혀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던 부부가 오히려 질병이 창궐하는 곳에 가서 몸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순간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아이를 낳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재난이 없을 때는 재난을 상상하면서 오락화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비도 하기도 하지만 인류는 눈앞의 재난을 관통하는 능력도 워낙 뛰어나서 막상 발생하게 된 대재난 앞에서는 꿋꿋이 이겨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인류의 자산으로 남은 문학과 그리고 영화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표류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가장 유명한 표류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15소년 표류기도 있고 파리 대왕도 있고 영화로 좀 넘어와 볼까요? 캐스트어웨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아무도 표류해 본 사람이 없는데 거의 열 손가락 안에 인류의 표류기를 담당했었던 실제 경험자들은 그거밖에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표류기가 나올까요? 그건 한 번쯤 내가 망망대해 혼자 떠 있는 기분을 누구나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저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누구한테도 질문을 해도 답을 듣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대답을 들어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표류기를 읽으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지닌 대단한 능력인데요. 이 공감의 능력이란 건 내가 꼭 체험해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야기와 영화를 통해서 경험해 보는 간접적인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표류기 얘기하면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너무 고루한 얘기 같다. 로빈슨 크루소가 언제 얘긴데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여드릴 작품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비티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우주 영화라고요? 생존 영화라고요? 아니요. 저는 표류기라고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주를 표류할 뿐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이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얘기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술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그 표류하는 고독한 느낌을 실감나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영화에 환호를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작품 더 권해드릴게요. 바로 마션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화성에 낙오된 한 우주인이 어떻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시죠? 뭐 나름대로 감자도 심고 그리고 분변을 모아서 비료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생존하려면 최소한 지식은 필요해요. 그냥 감으로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영화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매일 화성의 일몰 시간에 보기카를 끌고 나가서 그냥 물끄러미 화성의 일몰을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왜 그걸 계속 하느냐 그랬더니 이 우주인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Because just I can.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 대답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세요?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계속 can't, 뭐 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대답해요. 나는 여행을 못 가서 답답해요. 나는 저녁 모임을 못 해서 답답해요. 나는 교회를 못 가서 답답해요. 라고 이 can't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좀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화성에 낙오되어서 표류했던 그분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길에서 문학과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응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일테면 AI라든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을 가끔 저한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AI가 등장한 영화를 자주 얘기하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라는 지점. 인간만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일상을 하루씩 버텨가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었죠. 지상의 왕과 환상의 왕이 싸워서 지상의 왕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환상의 왕이 상징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 같은 허구를 가리킵니다. 허구로 만든 이 미로는 약간 올라가서 보면요, 출구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출구를 먼저 본 사람에겐 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과 영화를 통해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삶의 표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상의 왕은 현실입니다. 늘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하고 아무리 면역력을 키워도 조금 더 독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미로에 갇히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삶은 굉장히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도와 면역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실 수 있는 일, 영화도 보시고 책도 보시면서 좀 더 면역력을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